자, 이제 우리 교재 267쪽인데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7쪽 우리 위에서 박스 우리나라 부가시세법 특징 소비지국 과세원칙 있죠. 자, 우리 국가 간의 무역거래가 또 자주 활발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 부가세가 10%고요. 우리 일본은 5%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본에 있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소비자는 자,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수출하겠죠. 6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가세가 적용하면 60이 되죠. 일본의 소비자는 660을 주고 살 거예요. 부가세 10% 부담하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일본에 있는 P라는 기업이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품질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일본의 부가세는 5%니까 30이 되죠. 자, 그러면 일본에 있는 소비자는 한국 거 사면 660 부담해야 되고요.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게 되면 630을 주고 살 겁니다. 자, 일본에 있는 소비자라면 똑같은 제품이라면 품질이 똑같다라면 한국 거 사겠어요? 아니면 일본 거 사겠어요? 당연히 일본 회사가 공급하는 걸 사겠죠. 더 싸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각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 차이 때문에 원활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불리하죠. 네. 자, 이런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산한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면 무역 장벽이 생길 겁니다.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갑이 이렇게 해외로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없애자. 600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없애자. 자, 일본에 있는 소비자는 일본의 세관이 있습니다. 자, 일본 세관에서 한국에서 나갈 때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을 제로로 하고 일본 세관에서 일본 부가세를 적용해서 걷자는 거죠. 5%. 30을 징수하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세관이 30 거래 징수해서 일본 세무서에 납부를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일본에 있는 소비자는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나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나 똑같은 부가세 30을 부담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 때문에 이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자는 방식이 소비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생산한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자는 것이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고요. 이렇게 되면 무역 장벽이 생기니까 한국에 수출한 기업은 부가세 없애자. 대신에 일본 세관에서 수입할 때, 저희가 수입할 때 일본 세관이 대신 징수하자. 30을 징수해서 일본 세무세 내자. 그러면 이 일본 소비자는 한국 거 사든 일본 거 사든 똑같이 630 부담하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죠? 네. 소비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생산한 나라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생산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는 일본에 있는 세관이 그 공급자를 대신해서 이 거래 징수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을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 조세부담의 역전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부자도 10% 부담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10% 부담하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조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최종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징. 간접세, 다단계 거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금기관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공개해준다. 법에서 면세라고 열강을 빼고 전부 다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원리고요. 국세입니다. 그 다음 납세 의무자의,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세입니다.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소비지구 과세원칙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부담의 역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표 해두시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도 별표 해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죠. 부가세를 신고할 거냐, 누가 신고할 거냐? 크게 공급자가 있고요.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공급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팔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볼펜을 판다. 부가세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근데 사업자가 여러분들에게 볼펜을 판다.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는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하지 않을 겁니다. 세금기관에서 교부, 부가세도 받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즉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합니다.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는 것은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 하게 되면 택배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그 다음 민간기업인 현대택배가 있어요. 근데 현대택배는 당연히 부가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는 비영리 단체죠.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우체국 택배에 만약에 부가세가 없게 되면, 자, 똑같은 품질이고 똑같은 성격인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부가세 없고 민간기업이 하는 거는 부가세 있고,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영리든 일반 삼성전자, 일본 주식회사 또는 국가나 어떤 장학재단이나 또는 대학교나 이런 비영리단체가 해도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에서도 수익사업을 합니다. 대학교는 비영리단체지만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딸기우유 팔죠. 자, 대학교는 비영리단체인데 대학교에서 팔면 부가세 과세 안 하고, 남양유업인 민간기업이 딸기우유 팔면 과세하면 남양유업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과세 형평 목적으로 영리든 비영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이 있든 단체든 재단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사업성이 있으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고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월급 받을 때 부가세 징수하고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월급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면세 대상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페스 코리아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교육용역은 면세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이 면세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용어 정리 몇 가지 할게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랍니다. 이페스 코리아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 발급, 부가가치 신고 이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이 부가가치세법을 따를 의무가 있지 부가가치세법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면세 대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자가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 같이 겸용할 수도 있습니다. 겸용하게 되면 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와 민서를 겸용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화 수입이 있는데, 자, 이 수입은 그래서 크게 한번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요. 부가가치세법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 공급자. 여러분들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수입 있죠. 해외로 내보내는 걸 수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걸 수입이랍니다. 수입도 재화의 수입이 있고 용역의 수입이 있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국경을 건너오기 때문에 서비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수입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이고요. 근데 수입은 재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서 오는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앞에서 수출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수입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일본이 있고요.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일본 기업이 만든 재화를 수입합니다. 자, 소비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 일본에서도 나갈 때는 일본의 세율 0% 적용할 거고요. 일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 부가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한국 세관에서 하겠죠. 한국 세관에서 한국 부가세 10%, 60을 거래 징수할 겁니다. 이렇게 세관이 징수해서 이 세관이 세무세 납부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이 거래 징수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까 공급자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거래 징수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거래 징수하는 자, 거래 징수하는 자. 소비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거래 징수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이 거래 징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관이죠. 수입에 대해서는 거래 징수하는 자,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건데, 이렇게 거래 징수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입에서 보면 거래 징수하는 자는 이 한국 세관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이 세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관을 납세 의무자로 하기가 모양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세관은 이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세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관을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가 아닌 여러분들 비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에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표현 나와도 틀린 표현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입에 대해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근데 사실 이 수입은 매입자 컨셉이기 때문에 세관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국가 세무서 역할을 하는 세관을 납세 의무자로 규정해 그래서 매입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입자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비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공급자는 무조건 사업자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만 되고요.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 비사업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매입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입이 아닌 공급자.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면 과세입니다. 매입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공급하는 게 과세 대상이냐? 무조건 과세. 공급하는 자가 면세 대상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매입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다 면세 적용합니다. 즉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공급자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느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한 장 넘어갈게요. 268쪽까지.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게 있죠?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주민등록 번호는 오직 그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는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그 사람, 이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걸 우리가 사업자 등록 번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오직 이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등록번호. 오직 이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등록번호.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자는 내가 사업을 하는 장소,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20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내가 사업을 하는 장소에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 해도 법적 효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그러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영등포 세무서에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세무서에 신청하지 않고 저기 있는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 신청해요. 그래도 법상은 가능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공무원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법적 효력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내가 최초로 사업을 한다. 자, 식당이 있어요. 제가 종로에도 있고요. 영등포도 있습니다.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초라면 신규 사업자랍니다. 종로하고 영등포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를 신규 사업자. 자, 이때는 사업 개시를 전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 사업자가 아니면 제가 지금 종로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에 사업장을 하나 더 내요. 그러면 영등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등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하는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은 원칙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제주도 이렇게 사업장을 개설하면 각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해서 한 개 번호로 모든 사업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이 이렇게 지만 나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본점에서만 합니다. 본점에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자는 한 명이니까. 자,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할게요. 자, 원칙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사업장별. 즉 모든 부가가치세법을 각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하죠. 사업자는 저 한 명이지만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여러 군데에 사업장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적용하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의 예외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나는 사업장별로 이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는 저 한 명이죠. 즉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본점에서 일괄해서 관할하는 겁니다. 세금 신고도 본점에서 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도 본점에서만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랍니다. 본점이 있고 주사무소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용어 하나 정리할게요.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이라고 용어를 지칭합니다. 근데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다만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가 있으면 연장이 되고요. 요날은 빼고 2일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너가 정말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사업장 현황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5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오늘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는데 세무서가 어떤 필요하면 5일 동안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최대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이 정정이 되면 정정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취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취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68쪽 사업자 등록증 볼까요? 자,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는데 간이는 나중에 배울게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게 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교부 사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나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상호나 혹시 사이버홀 명칭, 인터넷 도메인이 바뀌면 세무서는 신청일 당일날 수정해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죠. 회사 이름 바뀌거나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도 거의 상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사유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하면 그날 바로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교재 269쪽 보겠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4번 대표자가 변경이 될 때. 자, 5번, 6번, 7번은 뒤에서 배울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바뀔 때. 8번 사업장을 이전할 때. 9번 사업의 종류 변동이 있을 때. 10번 공동사업자 구성원 등이 변경이 있을 때. 11번 임대인, 임대차 목적, 면적 이런 내용들이 변경일 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업종, 공동사업자, 사업의 종류 이런 내용들이 바뀌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해야 되고 신청일 당일날 정정해서 교부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2일 이내에 교부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기한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되었고요. 자, 세법에서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 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고요. 나중에 뒤쪽에 가산세 파트에서 별도로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점 매입세 불공제되는 이런 또 제재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과세 기간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